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한. 원래 있었던 거지만 살짝 포장만 바꾼.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네. 점점 레벨이 다른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손님들이 오십니다. 저 밖에 지금 번호표 뽑고 계세요. 참, 이런 날도 오네요. 저희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네. 언젠가 저희가 댓글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트위터에서 무려 그분께서 우리 방송을 언급하셨다며 우리가 호들갑을 떨었던 날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 뉴스공장 자주 나오시는 제발 저희를 찾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네. 목요일 날 뉴스공장 이제 3부? 목요일 날 뉴스공장 3부 4부 할 때 4부에 4부의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에 나오시는 김진애 박사님께서 네. 트위터로 올려주셨거든요. 네. 김프로쇼 저도 듣는다고. 네. 그래서 또 저희가 홀랑 또 의식의 흐름 따라 네,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했네. 네,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그렇게 또 흔쾌히 나오셨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모시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로 이제 그분의 책과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이 시대의 여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죠. 여자의 독서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내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섭외를 하면서 박사님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모셨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시려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또 금방 흔쾌히 나와주셨는데 네. 뭐 출판사하고 연락이 됐거나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전혀 없고요. 책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방송 때문에 이제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고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냥 뭐 여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책과 함께. 네. 굉장히 내용이 빡빡하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2부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토크로 저희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간단치 않은 분이셔가지고. 우리 입도 뻥끗 못했어. 야, 네. 거의 뭐 그냥 우쭈쭈 당하고. 그렇죠. 네, 똑바로 해라. 네. 약간 이런. 대가리 받고 방송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 모시고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꾸며드릴 텐데 많이들 기대하셨을 거예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 점점 콘텐츠에 뭔가 내실이 생겨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 생길 것 같아요. 뭐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은 시사 얘기했다, 영화 얘기했다, 갑자기 독서 얘기하고 뭐야, 얘네는. 종편이야? 네. 막 이랬는데 저희 잘 몰라요.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일 그만두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악을 끼치진 않잖아요. 우리 다음 의식의 흐름 따라 어떤 분을 초대할지 한번 미리 공언을 해볼까? 오, 괜찮네요. 다음번엔 봉준호 감독 어때요? 오, 봉준호 감독. 네. 제가 얼마 전에 DVD 프라임을 봤거든요. 네. 근데 DVD 프라임에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봉감독님을 DVD 프라임 선수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커뮤니티 소속이신 거예요. 옛날부터 아마 소속했을 네, 거야. 그랬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굉장히 깊이 했더라고요. 네. 그럴 줄 어떻게 알아 또. 그럼. 뭐 언제는 우리가 뭐 섭외해놓고 얘기했나? 네. 물론 많이 까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화해가지고 많이 까이는데요. 네. 뭐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네, 제가 한번 또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엔 봉준호 감독님하고 옥자 가지고 까야 되겠다. 좋았어. 34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100만 밖에보다도 안 돼! 그렇지. 우리 밖에보다 안 되네. 우리 에피소드 하나 올라가도 그거보다 숫자 많아. 그러네요. 아이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섭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저희는 김진애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김프로쇼 2부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트윗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분도 김프로쇼를 들으신다 뭐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호들갑을 떨었는데 모셔왔어요. 김진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프로쇼 잘 듣습니다. 사실은 김프로쇼를 듣는 게 아니라 네. 김영민의 브리핑을 듣다가 거기서 이제 김프로를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김프로쇼를 한다고 그래서 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 솔직히 맥주 얘기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초기 시작할 때. 맨 그래서 처음. 초기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한동안. 끊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영화 얘기가 좀 나오고, 네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딴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영화 얘기는 좀 가끔 들을만 하더라고요. 거침없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가감없이. 네. 아니, 뭐, 그래봤자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이제 팬이기 때문에, 팬심에서 사실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그 트윗을, 야, 김진애 박사님이 김프로쇼를 듣는다!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신나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사심이 제가 제일 컸어요. 뉴스공장 항상 들으면서 박사님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으신 거예요. 총수가 맨날 하잖아요. 오늘도 발랄한 패션을 소화하셨다고. 이분은 패션은 어떨까 평소에. 말씀은 저렇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남편분이랑 있을 때 애교 나도 부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무 궁금한 거죠. 뭐가 매력이 있는데? 이 보이스가 너무 매력 있어요. 네. 그래서 보이스가 뭐가요? 뭐랄까 약간 허스키 하시잖아요. 네, 많이 네. 어색해하죠. 허스키하고 말투 자체가 이렇게 탁탁탁탁 그 리듬감이 되게 남다르세요. 어떻게 남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야, 완전 꽂혔어.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차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쉬운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말이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신데, 박사님은 약간 계단 같아요. 이렇게 탁 갔다가 이렇게 탁 갔다가 탁 갔다 이렇게 약간 스타카토 같은 말투신 거예요. 네. 전 그래서 보이스도 허스키 하신 데다가 스타카토 말투로 가시면서 내용이 또 재밌고. 뭐 내용은 재밌어요, 이제. 네. 그 뉴스 공장의 다른 콘텐츠들이랑 확 다른 색깔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 야,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네. 아니, 저는 솔직히는 이제 약간 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맞아요. 소개도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좋다는 것도 맨날 립 서비스로만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는. 모처럼 립 서비스가 아닌 분을 만난 것 네. 같아서 진짜예요. 진짜로 그 표현하는 게 듣고 싶어서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김어준 공장장도 모르거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저기 하는데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보이스와 톤이 되게 귀에 딱 들어왔고요.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되게 젊으세요. 네. 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네. 계속해서 새로운 감각적으로 자극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신선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총수가 네. 밀리지 않잖아요. 총수는 뭐 밀리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지간한 이제 총수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패널로 누군가가 오면 네. 딸려간단 말이에요. 네. 총수가 막 이렇게 지르고 쿠사리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으로 가는 패널들이 대부분인데 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총수를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님처럼 나오지만 먹히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일단 밥그릇 수가 제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이성이라는 것도 아마 분명히 작용할 거고. 네, 그렇죠. 저는 뭐, 김어준 공장장 맞아.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남자 앞에서 좀 다른 거. 근데 또 그게 분명히 있다고 그게 보이고. 뭐, 김어준 공장장이 원래 좀 차별적인 사람이니까. 여기서 막 쉽자. 본인의 차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자기는 뭐 극도로 편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날고 뛰어도 모르는 거 따라올 어떡해. 수가 없지. 손바닥 위에서 있는 거죠. 뭐. 저는 요게 또 재밌었어요. 꿈에 정조 나왔다. 공깨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조가 꿈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나와요. 제 꿈에 정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장은 자기는 하다못해 배우나 이런 사람도 싫다. 이게 실제로 만지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정조가 꿈에 나왔다 그랬더니 제 친구 하나가 나는 이순신이 나와.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정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물론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스공장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데 정조 얘기를 더 많이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박사님 꿈에 등장한 정조대왕의 비주얼은 어떤 얼굴로 누구냐? 나오나요? 아, 그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서진입니까? 누굽니까? 이서진이냐 뭐냐 뭐 이서진이 해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솔직히는 비주얼은 안 나옵니다. 그래요? 생각이 그게 안 참 나시네. 신기해요. 비주얼이 안 나오는 게 참 신기하고 비주얼보다는 하여튼 역할로서는 김상중이 분했던 게 있어요. 그게 아마 9일인가 뭐 암살 모의하고 화성에 능행 갔던 9일 동안에 특히 해경궁 홍씨하고의 긴장감, 역사와 이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저는 그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조가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멋있는 배우들이 많이 했잖아요. 현빈도 정조 했었지. 그렇죠. 소지섭도 소지섭이- 사도에서 나와서 했었죠. 그래. 비주얼은 소지섭이 제일 낫다. 아니, 왜냐면 그게 특히 좋았던 게 짧아서 좋았어요. 네. 한 3분이니까 영화의 마지막에 네. 이제 춤추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그 춤을 춘다는 행위가 엄청난 그 예의와 자기를 다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소지섭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소지섭 많이 컸다. 소지섭이 사실 너무 맨날 간지 그러잖아요. 근데 연기력이 굉장히 늘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지섭은 매력 있는 배우예요. 네. 그럼 공유는 공유는 제가 괜찮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혀. 왜냐면 저는 특히 내가 이 공유는 설마 이 방송 안 들을 테니까 공유의 자기 컴플렉스를 건드린다고 뭐라 그럴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하관이 짧은 사람 안 좋아해요. 그래요? 하관이 짧은 그러니까 특히 남자가 하관이 짧으면 그게 공유 자신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하관이 짧으면 그냥 약해 보이죠. 굉장히 사람이 약해 보이는데 턱이 강하지가 않잖아요. 네, 턱이 강하죠. 그 이제 하관이 이제 저거 하는데 요번에 제가 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야. 뭐 이거 아는데. 근데 요번에 그 도깨비에서가 좋았던 게 맨 처음에 그 고려무신으로 나오잖아요. 고려무신으로 하니까 이게 머리를 길게 하고 나오니까 그 옷과 머리가 긴 게 이 사람의 하관이 작은 거를 감춰주더라고요.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는 저도 편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편견과 편애가 심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저는 공유는 배우로 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요, 솔직히는 공유는 그냥 커피 광고하러 나오는 남자 이러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 플래스를 안 봤으니까. 그리고 뭘 저렇게 자꾸 나오나 뭐 작품 활동도 안 하면서 뭘 저렇게 나오나 왜냐면 저 그런 사람 굉장히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나와서 맨날 돈만 버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맨날 그 뭐 오빠 그러는 것도 배기 싫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도깨비 하기 전에 발견을 한 게 밀정. 밀정에서 보고 저 친구 누구야? 처음으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 친구가 누구야? 했는데 그 다음에 도깨비에서 나오는 거 보고 괜찮다. 괜찮아. 저는 하여튼 간에, 연기 잘하고 괜찮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잘생긴 남자는 제 취향은 없어요. 저는 하여튼 잘 안 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되게 좋아하시는 연기 되고 괜찮은 배우, 남자 배우. 난 그래도 이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두 명 정도. 나의 베스트는 이 정도였다. 아니, 뭐, 이렇게 다 저기 할 수는 없고요. 네. 남자 배우로는 잭 니콜슨을 제가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잭 니콜슨을 좋아한다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휘젓고, 거기다가 제가 케빈 스페이스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케빈 스페이스가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동성애 커밍아웃을 했는데, 제가 케빈 스페이스는 항상 그랬어요. 저 친구는 전혀 섹스 어필이 없다. 특히 이성적인 섹스 어필이 없다. 그게 없어서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알았어요. 역시나. 이제 왜 이거 그랬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솔직히 송강호 나오는 건 다 가서 봤습니다. 제가 영화관을 잘 안 가는데 어쩌다 하여튼 송강호에 꽂혀가. 송강호는 못생겼잖아요. 못생긴 남자를 잘 좋아하는데 하여튼 넘버 3인가에서 꽂혔을 거예요. 아마 반치광에서 더 꽂혔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살인의 추억 나올 때는 왜 그 살인의 추억 카피가 막 잡고 싶다, 미친 듯이 잡고 싶다, 막 미치도록 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우리 딸이 고3이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같이 꼬셔가지고 다 같이 고3까지 다 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래서 송강호 거는 꼭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송강호는 섹스 어필은 없지 전혀. 그렇죠. 휴먼 어필만 있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휴먼 어필이라는 게 그렇죠. 섹스 어필보다 더 오래 간다는 뜻이죠. 네. 네. 아, 지금 박사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개했습니다. 벌써 이 방송이, 촌스럽게. 네. 아니,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뉴스 먹고 공장을 좋아. 예, 안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계시면 그분들한테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니까. 뉴스공장 안 듣는 사람이 이걸 듣는다면 기적이지.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요. 덜어 계세요.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의 양력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3년 경기도 시흥 출생이시고 이화여고 서울대 건축과 MIT 건축학 석사 도시계획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타임지 선정 21세기 리더 100인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오. 네. 그리고 서울 포럼을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민간과 공공을 넘나드는 도시건축가신데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가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덜컥 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마음 졸이시다가 네. 제 생전 처음으로 한 소송이 헌법재판소 소원이었어요. 전국교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네, 의원이 이제 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퇴를 안 해서 없어진 거죠. 네.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형이 나올 때까지 사퇴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이게 의원직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을 하셔서 그 해 2008년 11월에 국회에 이제 입성을. 2009년 12월. 아, 2009년 입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무슨 국회의원 했다 그러면 한 10여 년 했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딱 2년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 선거 있구나. 한 달 있다가 그 사건이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승계한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고도 1년 반이 걸렸으니까 제가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겠습니까. 이미 국회에 가 있는 너는 왜 안 나오니? 뭐 이런 소리를 듣질 않나. 뭐 하여튼 간에 그때 많이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래서 역시 국회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년 반을 하셨는데 네. 남들보다 존재감이 굉장하신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3선, 4선 하고도요? 그거는 MB 덕분에. 4선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의원 수두룩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얼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구하셨다가 뭐 이런 듣보잡이 시구를 하냐고 막 나와가지고 그 추미애 또 대표가 한참 설명해서 막 써서 올려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신 취지가 이래요. 대부분은 존재감 있는 의원, 건축가,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 해주시는 분으로 기억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그뿐이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존재감이 있으니까 관심은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모셔야 우리가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와주셨습니다. 진짜. 네. 아니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저기 하시는 분들은 저 그냥 어디 부르는데 배포가 맞고 시간이 맞으면 되게 나와요. 특히 팟캐스트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방송은 많이 노후를 많이 하는데 특히 텔레비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를 하는데 팟캐스트는 뭐 돈도 안 주잖아요. 그래도 돈도 안 주고 그래도 되게 가서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뭐 제 힘이 조금 필요하시다 싶으면은 부르시면 제가 시간 맞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그래봤자 많이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봤자 뭐. 왜냐면 비슷한 케이스가 주진우 기자가요. 네. 한 번 책 내고 사건 있으면 팟캐스트 한 10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럼요. 그 다음엔 또 잠적을 하죠. 네. 우리 거에만 나와줘야 되는데 다 똑같은 일 하니까 별로 경쟁력이 안 생겨. 네. 저도 책을 냈을 때는 좀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책 안 내고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안 나타나려고요. 별로. 제가 그러니까 요새 뉴스공장에 나가는 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신다니까 참 좋지만 저로서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퍼블릭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그래도 몇 면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저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저게 궁금해요. 방송 출연 안 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 하세요? 요새는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평생에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노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국회의원 이제 끝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뭐 다음에 또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딱 마음 접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이런 기회는 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냐. 제가 이 분야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거는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접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접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어디 자문해 주거나 고문해 주는 것도 안 해요. 이런 겁니다. 또 국회의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후광이 붙어요. 약간의 후광이 붙으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곡이 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냐 그러는 이유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좀 짧게 비판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편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부터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저는 뭐 앞으로 한 글쎄 20년쯤 일할까?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항상 책에 대한 거는 저술에 대한 거는 이게 숙제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꽤 나름대로는 글을 잘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 어필이 좀 있어요. 이게 독자에 대한.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도 숙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책을 좀 열심히 써야 되겠다.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쓰고 나니까 열심히 쓰면은 또 나가서 또 강연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등등 해가지고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우아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는 뭐냐면은 현장의 일에 구애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선거 빼놓고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좀 이제 저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하게 사는 편인데 이 표현이 우아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일 중독자고 이른바 사회적 책임 중독자고 뭐 이제 누구나 중독이 있잖아요. 저도 중독이 있는데 이제 후배들 만나고 그러면 더 저거 하는데 더 나서야 되지 않느냐. 더 일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할 수는 있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서봤자 소용없다. 이제 워낙 또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정권 교체도 됐으니까 뭐 내가 안 나서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는 나서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서서 막 꼰대짓 하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우아하게 살라고 쿨하게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놉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전화는 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문자를 길게 썼거든요. 제가 그 3년 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가끔이라도 받았는데 그로부터는 아예 안 받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한 3, 4년 지금 안 받았더니 이제는 이제 제가 얼마나 까칠하다는 게 또 잘 드러나서 제가 또 워낙 까칠해요. 제가 또 저기 할 때는 제가 엄청나게 까칠하게 굽니다. 실제로 이제 일할 때 일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까칠하게 굴거든요. 이제 뭐 방송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도시 이야기는 괜찮아요. 뉴스공장 도시 이야기는 일단 저는 제가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디오가 매력이 있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목소리의 힘이 더 오래 갑니다. 목소리의 매력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새 목소리로 좀 더 길게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이죠. 하여튼 뭘 해도 존재감이 있으시는 게 그냥 우아하게 노셔도 존재감이 있으세요. 아니 뭐냐면 제가 그게 어떤 땐 저의 스트레스예요. 왜 내가 말을 하면은 가만히 안 놔두는 것이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가끔 기사화되고 그러는 게 트위터에다 잠깐 짧게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요새는 트위터도요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거든요. 많이 안 쓰고 쓰고 싶은 거 다 안 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야 한 10%나 쓰나. 그런데 뭘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자꾸 기사화가 되고 그래서. 기사가 되니까 제가 뭐 누구의 굉장한 크리틱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도 얘기도 듣고 뭐 그러는데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게 삶이니까. 네. 존재감에 따른 불편함인데 그건 뭐 존재감이 있어서 감사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감수할 뿐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존재감이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한 게 자존감과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여자의 독서. 요게 이제 최신작이시죠? 네네. 요번에 한 석 달 전에 나왔습니다. 책을 여태까지 한 30권 넘게 쓰셨어요. 네. 1년에 뭐 거의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 씁니다. 책을 이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여자의 독서라는 책인데 요것도 이제 안에 좀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섭외를 하면서 전화를 드렸죠. 책에 대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대뜸 그러시더라고. 안 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야죠. 여기 제가 증언을 하는데 여기 책 3권이 책상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저기 저기 패널이 3명인데 3명 읽었다는 얘기 그 이제 증거를 한 것 같은데. 사비로 사가지고 여기 사인 받으려고. 저희가 항상 책은 사비로 삽니다. 네. 근데 그건 잘못하셨어요. 출판사에 전화 걸면 보내줄 아니 그러니까 텐데. 보내주면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진정성. 저는 괜히 이상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책하고 공연은 돈 내고 보자. 네. 뭐 여기 그냥 괜한 자존심입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공짜로 주거나 이런 잘안 제 받고 돈으로 사야지 이게 남더라고요. 의미가 정말. 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잘못 산 책도 많아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네. 자존감과 책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존재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세 보이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야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대차고 구김 없고 뭐 이랬으면 저분들은 자존감이 좀 높지 않겠나 하고 부러워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자존감이 처음부터 높았을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센 언니의 자존감 원래 처음부터 높으셨나요? 아니요. 특히 제 연배에서 여자로 산다는 거, 또 특히 어릴 때 저는 이제 일남 육녀의 집에서 자랐으니까 자존감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의문만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보통 어릴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한 게 맨날 이제 있는 건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뭐 아들 귀한 집에도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새는 이제 오히려 딸이 귀하듯이 그런 거. 거기다가 이제 특히 저도 이거를 굉장히 느끼는데 제가 그렇다고 딸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상해하고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제 얼굴의 표정은 찌푸림입니다. 모든 표정에 찌푸린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하고 못마땅하고 왜 이러느냐.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자존감의 여자가 문제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바라볼 여자가 있느냐. 이게 롤 모델이 없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기껏해야 무슨 뭐 선덕여왕, 무슨 뭐 신사임당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요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존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면 그 찌푸림과 못마땅함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책으로 도망갔던 거고 책에서 돌파구를 좀 찾았습니다. 책에서 이제 세상에 어떻든지 간에 나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여자의 독서에도 썼지만 저기 꽂혀 있네요. 토지. 박경진 선생님의 토지. 야, 저것 대학교 때 숙제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그런 걸 보고 숙제를 한다고 그래?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16주잖아요, 대학 강의가. 그러면 중간기말 빼면 14주니까 대한민국 대표한 현대소설 14권을 매 시간 하나씩 읽어가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수업이 토지였고 두 번째 수업이 태백산맥이었거든요. 그거 2개를 여름방학 내내 다 읽고 책 리뷰를 내야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내내 저거 본다고 와. 무슨 과? 저 언론정보과요. 언론정보과요. 네. 네. 그런 좋은 데도 있었네?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박경진 선생님한테 꽂혔던 거는 토지라는 작품의 위대함도 있지만 토지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뭐 건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국토, 땅에 대한 거, 또 남녀 관계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뭐 자존감에 대한 거, 또 뭐 서러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박경진 선생님을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였는데 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를 통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토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근데 박경진 선생님이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옛날에는 왜 하나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경진 선생님도 그게 필명이거든요.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막 햇볕이 막 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경진 선생님의 제가 서문의 그 한 문장,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이거보다도 다만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다. 저는 이제 그게 확실히 제가 현실적인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저한테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박경진 선생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는데 박경진 선생님이 나중에 인터뷰한 거에 보면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토지를 쓰기 위해서 원주로 들어가시는데
박경영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가 다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당시로서는 전쟁 미망인에다가 아들도 죽었어. 딸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굉장한 미모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도 굉장히 좀 쓸데없는 짓도 많이 있었고 뭐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주부 여성지에다가 글 쓰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남자들이 폄하하고 나 뭐 뻔할 뻔짜지 뭐. 아니 뭐 고단한 삶이셨네요. 고단한 삶인데 그럴 때 그걸 다 팽개치고 원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원주로 가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늑대와 이리와 늑대가 나오는 황야의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가셨대요. 제가 재봉틀을 보이면서 내가 이 재봉틀을 믿고 하나 왔다. 내가 여기서 만약 실패를 하면 난 재봉틀도 삭바느질해서 살 거다. 그렇지만 내 작품에 타협은 없다. 아, 근사해요. 막 너무 멋있어. 제가 그래서 요새 여자들을 만나면 이제 많이 물어보죠. 박경영 선생님한테는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봉틀은 무엇입니까? 막 이러면서. 선생님의 재봉틀은 뭔가요? 아, 저도 있었어요. 저도 네. 어렸을 때부터 제 손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기 위해서 한 거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저의 그 생존 능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그건 뭐냐 저는 포장마차였어요. 포장마차. 저는 포장마차. 왜냐면 제가 뭐 이래봬도 요리에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 손놀림이 빠르고 그래서 아니, 그래 보여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네. 손과 입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다리로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안 되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각오는 뭐냐면은 내가 이 자리를 아니면 뭐 이 포지션을 뭐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팔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죠. 자기만의 그게 필요합니다. 있으신가요? 뭔가요? 저요? 재봉틀이 뭔가요? 저는 목소리? 사실 기자하다가 집어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박경영 선생님이 원주에 가신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전 다 불질르고 나온 상태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재봉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재봉틀은 지금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제가 포장마차는 요새 체력이 좀 달려서 좀 어렵고, 제가 요새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정 먹고 살 게 없으면은 투어 가이드 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돼. 영어로 돼. 그러니까 제 영어가 좀 되니까, 이것도 제목들이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게요, 자기의 뒷배가 됩니다. 그게 이런 게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롤 모델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모두가 다 이제 살았던 거잖아요. 그걸 딱 뒤집었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계기, 그거를 책에서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책에서 찾은 게 꾸준하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책에서도 저의 자존감을 찾게 된 4명의 불멸의 멘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그분들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책을 쓰면서 그렇게 쌓여서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의문이 없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흔들리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저는 그게 참 사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자존감이 강하다고 해도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는 있고요. 다만 자기의 자존감이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언제쯤 돼서 그렇게 흔들려도 그 뿌리가 이제 단단하면 뿌리가 있어 위에가 흔들려도 좀 있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자기의 이제 자정 능력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완전히 그런 게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40대나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전에는 끊임없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제가 박사학위를 MIT에서 받았어요. 괜찮은 데서 받았죠. 뭐 여기 오는데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 그때 어디 어플라이 했는데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주택공사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일을 해서 여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또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제가 가고 싶어서 일하고 싶은 데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라는 데도 없어요. 물론. 아니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도 항상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내가 깐을 줘야 저쪽에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깐을 안 준 것도 있지만 근데 오라는 데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없을 때 특히 이제 여성들은 선후배가 이렇게 끌어주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럴 때 그때 제가 한 새벽에 제가 이걸 쳤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으면은 내가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제 세대 거의 30년 전에는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제가 30대 중반에, 그때까지도 공부하고 뭐 이랬을 때 항상 어느 조직에 가서 일을 한다. 내가 무슨 어디에 뭐에 그 조직의 장이 되거나 뭐 팀장이 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했지.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 못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깨달고 근데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하여튼 다들 놀랐습니다. 다들 놀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를 주목을 많이 해주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좀 이상한 일을 좀 했으니까 아무 데나 갈 데가 없고 오랄 때도 몇 달 동안은 정말 자존감 막 흔들리죠. 아이씨,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어려운 유학 생활을 내가 이러려고 내가 박사를 했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막 이런 거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내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디디고 저거 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게 자존감을 이제 키우는 거죠. 더.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넘어가면서 사람이 크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른바 조금 이력도 잘 나가고 학력도 괜찮고 뭐 다 주변에서 봐도 제가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느낌 다. 있죠. 존재감인데. 글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안 여겨줘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되게 나도 힘들고 막 그런데 그리고 또 제 세대에는 슈퍼우먼이라는 이 바보 같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막 얼건매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처음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비례대표 할 때 말고 2004년에 17대. 11대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용산에 제가 비례대표 용산에서 안 하고 용산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아주 보기 좋게 세계로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충격도 충격이려니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다 같이 불쌍해 여겨줘. 드디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아니 그리고 나도 드디어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실패의 역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거 나쁘기만 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자기가 내놓을 만한 실패가 생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이런 걸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걸 알 때의 자존감이 커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거예요. 되게 동의해요, 선생님 말씀. 제가 사업도 한 3번 정도 망해보고 결혼도 한번 갔다 왔고 이런 실패담들이 저의 나이 또래 생각하면 많아요. 많잖아, 남들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한테 독이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저 스스로에게. 그럼요. 네. 자기 자신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괴로울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용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하고 모험도 하고 그럴 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거는 제가 와이프한테 듣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부부가 두 사람이 다 모험을 하면은 집안이 이제 파탄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모험을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모험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제가 자기도 좀 저거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미안한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게 다 그게 정말 인생은요. 끝까지 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책에 대해서 저 사실은 오늘 무슨 질문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제가 여자의 독서를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수많은 뭐 토크와 뭐 인터뷰와 뭐 많이 했는데 대부분 여자하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하고는 딱 한 번 했습니다. 김갑수 선생님하고 이제 벙커원에 가서 한 번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 재밌었는데 그래서 오늘 남자 둘이 있습니다. 남자 둘이 여자의 독서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려나. 아직도 제가 원하는 에센스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준비된 질문이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니, 여성에 대한 그런 거를 다루는 걸 들을 때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랄까, 죄책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잖아요. 당연히 가져야지.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이 사회가 만들었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내려온 거라, 그걸 그냥 모르고 누린 입장이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 또 여자들이 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쭉 풀었어. 이런 것들을 보면 괜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죄책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채의식이죠. 부채의식.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제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그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부채의식을 나름대로는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많이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부채의식을 가진다는 거는 김프로가 아주 괜찮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아주 괜찮은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다만 그런 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그런 부채의식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약간 시험 보는 느낌이야. 부채의식만 가지면 뭐해? 부채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부채의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채의식을 가진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죠. 김프로만이 아니라 여성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 안에서도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쓴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좀 비꼬느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탄핵이 생겨서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박근혜가 여성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성성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의식을 하거나 부채의식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여성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사회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조금 더 유연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령 부르주아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게 저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게 여자의 독서라는 건 이건 출판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근데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쓰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이거는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검색을 했죠, 당연히. 저는 여자의 독서라는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더라고요. 나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페미니즘적 글읽기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왜 여자의 독서라는 말이 없을까? 그거 자체가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내가 왜 여자의 독서를 쓰느냐 가지고 이제 소문을 한 사나흘 동안 썼는데 소문만 뭐 하여튼 80몇 점 되는데 너무 잘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가졌던 예전에 가졌던 자의식, 그때 가졌던 불안감, 그때 가졌던 분노, 막 이런 게 막 끌어오르면서 막 어떤 때는 울컥하기도 하면서 이제 소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건 쓸만하다 싶은 게 제가 여자의 독서를 쓰고 나니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는 뭐냐면은 다들 김진애가 정말 여자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커리어가 좋고 사회에서 활발한 사람은 여자로서의 고민이나 딜레마나 이런 고민이 없을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나도 여자였구나라고 하는 이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하고 책이 만나니까 이 시너지가요. 여태까지는 이제 맨날 김진애가 제가 좀 이제 뭐 요새는 좀 웃기도 하고 좀 뭐 화장도 이쁘게 좀 하고 다니고 그러지만 제가 좀 솔직히는 꽤 무서운 사람입니다. 좀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까칠하고 뭐 이제 그런데 여태까지 무섭고 좀 거리감 있고 이런 김진애가 아니었구나. 정말 언니라고. 요새는 말이죠. 만나면 여자들이 막 앵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센 언니였어. 센 언니였어. 이게, 그러니까 센 언니라는 게 그냥 멀리 있는 센 언니가 나한테도 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거에 관한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왔고 했던 거에 따라서 다 포지션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연대감을 서로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김프로의 죄책감 내지 부채의식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되고요. 사람마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도 특질이 있고 그럴 텐데 저는 하여튼 힘을 내게 하는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글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힘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디어걸스와의 시스터푸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끌어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을 박사님이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여자의 독서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반대 개념 아닙니까? 남자의 독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랑 서로 이렇게 나는 여자야 라는 자의식을 생각할 때 그 요체가 뭔가요? 여자로서의 요체는. 이런 거죠. 사회에서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 사회에서 후발주자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 많고 아는 것도 덜하고 네트워크도 없고
주변에서 기대도 많지 않고 실제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일소수 잘 찾기 어렵고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욕구는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똑같이 저기 갖고 싶다라는 기회도 똑같이 갖고 싶고 하다는 거. 이럴 때 부딪히는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남자의 독서도 누가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뭐 이 책은 절대로 안 읽을 거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딸 가진 남자들은 많이 읽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인도 받아가시고. 왜 제가 뉴스공장에서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 김호중 공장장한테 필요한 거는 딸이다. 가상의 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모든 남자들한테는 가상의 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딸이 있잖아요, 제. 그러니까 실제 딸도 뭐 실제 딸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딸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의 딸. 그러니까 딸이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애인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동료에 대한 거하고 딸에 대한 건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 그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남자의 독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 책을 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자의 독서도 좀 필요할 듯 싶은데. 그러면 박사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약간 한시적인 문제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남녀 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이 다 해소되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상대적인 불평등은 없는 상태에서는 여자로서의 자의식은 뭐가 요체인가요?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더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젠더로서의 여성의 문제가 만약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섹스로서의 여성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성이 섹스로서의 남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듯이 젠더로서의 남성 문제는 없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로서의 남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쓸데없는 책임감과 기득권을 가짐으로 해서 남자들이 쓸데없이 스스로 더 왜소해지게 만드는 사회가 우리 사회거든요. 난 이거 정말 싫어. 난 남자가 왜소한 거 정말 싫어.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 사회 남자를 이렇게 자꾸 왜소해지게끔 만드는 게 난 참 싫어요. 젠더로서의 여성 문제가 많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저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3장에 섹스와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것도 또 남아요. 근데 젠더로서의 여성의 문제나 젠더로서의 남성의 문제는 인간이 있는 한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영원히 있을 겁니다. 네. 영원히 있어요. 왜 지금도 많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놀래요. 평소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던 거야. 여기 다 알면서도 생각 안 해보던 거.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유학 가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불란서 혁명에 제가 심취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사회혁명 때문에. 그래서 막 책도 막 무지개 읽고 막 이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딱 보는데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194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땅을 치면서 야,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더니 막 니네들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막 배신감을 느꼈다니까요. 혁명조차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그럼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의 책을 좀 읽기 시작한 게 200~300년. 여자들이 좀 책을 쓰기 시작한 게 200년. 좀 많이 쓰기 시작한 게 100년. 최근에 와서 저거 하면은 굉장히 일치월장 잘한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지 많다.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그 남자들이 바보같이 저보고 무슨 fem이라는 둥, 꼴fem이라는 둥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왜냐면 저는 뭐 상대도 안 합니다. 그건 본인들의 괜한 트라우마를 여기다 괜히 푸는 거지. 왜소함의 여성들이 맞아.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로서의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가는 게 절대로 여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을 위한 거야. 나는 우리나라 남자들 난 너무너무 불쌍해. 나 여자들이 불쌍한 거 이상으로 불쌍해. 저는 워낙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남자들하고 잘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하고 잘하고 일하고 그랬고. 그리고 제가 왜 남자들이 보면 그렇게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싶나 봐요. 다 풀어줄 것 같은가 봐.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맨날 뭐 하여튼 대학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뭐 끊임없이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하고 뭐 그게 다 그 문제야. 다 그 문제야. 내가 왜 이렇게 왜소해지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왜소해지지 않을 방법이 뭐가 없느냐. 뭐 이거에 대한, 자기의 인간성에 대한 거, 자기의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봤거든요. 끊임없이. 그것도 제가 아마 여자 문제만큼 남자 문제를 더 많이 알 거야. 근데 그게 저는 하여튼 두 가지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 사회에서 쓸데없이 남녀를 가름으로 해서
남자들에다가 기를 불러넣어준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의 아주 왜곡된 힘을 만들어서 많은 남성들을 왜소하게 만든다는 문제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남자 여자가 너무나 충분히 사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집이 너무 애들 위주로 가거나 저렇게 심각한 교육 문제 생기거나 우리 아파트가 저 모양 저꼴로 생기거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면서도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이 너무 충분하게 사랑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이 젠더로서의 남성형, 여성형을 이렇게 갈라놓는 게 그거를 막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연애 지상주의자거든요. 나는 요새 지상주의자는 아니야.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해야죠. 사랑은 많이 해야 되지만 연애는 피곤해. 연애는 피곤해. 나 좋아요. 지금 연애 많이 하셔야 될 때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하세요. 연애는. 그러니까 저는 쓴 책 중에 이제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는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몸에 호르몬 들어온 거랑. 근데 연애는 무지 위험하잖아. 가끔 가다가. 위험하죠. 공부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공부를 해라. 제가 뭐 저는 공부를 해야 그러는데. 근데 재미있는 연애가 있어. 공부하고도 연애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통상적인 이미지의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디얼한 게 많아요. 아이디얼하면서 아이디얼하지 않은 게 남자 일부 일처자는 굉장히 어색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파트너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가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거 한번 이상하다. 뭐 둘이 신이냐 무슨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남자 여자가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로로 가능하다. 그게 뭐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문학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저기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죽을 때까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거를 일찍 막아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하는 게 이 책에서도 섹스와 에로스에 대해서 쓴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섹스와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맨날 러브로 다 포장한다가 러브가 없다는 거 알고 다 꼬당땅 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섹스가 중요한 것 같아 하고 얘기하다가 에로스는 생전 못 배우고 죽어버리는 뭐 이런 뭐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닌데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넓고 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도 좀 그런 데 풍부해지고 그게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이나 자기 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근사하게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하여튼 근사하게 사는 데는 남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뭐 거침없이 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다음 주에 여자 남자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뭐 어쨌든 좀 섞인 감이 있긴 한데요. 하나가 다시 합시다. 딴 버전도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우리 김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할 텐데. 다른 거야. 네. 여자의 독서. 이거는 뭐 저희가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출판사 분들은 몰라요. 네, 저희의 근데 사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출판사한테 얘기할게요. 광고 좀 보내라고 그럴게요. 팬심으로 모셔서 저희가 이제 인간 김진애가 궁금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여자 했거든요. 김진애는 관심이 없다는 거 얘기지. 부채의식이 많구만 저 사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후루룩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